네, 계속해서 소방기본법 원문에 보면 이제 제 7조가 있습니다. 7조는 이제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인데 뭐 딴 건 없어요. 소방의 날은 매년 119, 11월 9일이다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할 때 보면 이제 뭐 그런 표창장 수여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소방청장,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소방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상자, 그 다음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1월 9일이 일단 소방의 날이라는 건 소방하시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2장에 보면 이제 8조라고 하는데 소방력이 나옵니다. 소방력. 자, 소방력이라는 단어 위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소방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소방기관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는 장비와 인력을 소방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용수까지 보통 포함을 하긴 하는데 인력과 장비가 소방력이에요.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이걸 소방력이라고 하면서 그 관련된 기준은 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안부령에 보게 되면 또 소방력 기준이 있고 또 계속 이어서 시도지사는, 이게 또 중요한 주제죠. 시도지사는 1항에 따른 소방력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소방력 확충하려면은 이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도지사가 해야 되고, 3번에 보게 되면 소방자동차 등 이제 장비들, 이 소방 장비에 분류 표준화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입니다. 요게 또 예전에는 행안부령 했다가 지금 빠지고요. 그냥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라고 해서 그 아까 법제처 검색의 사이트에서 소방 장비의 분류 딱 하시면 검색하시면 분류 표준화 그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란 문서가 따로 나옵니다. 그 문서가 별도 법률로 따로 정해져 있고 당연히 요걸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제 중요한 건 따로 법률에서라는 거죠. 이게 대통령령이나 행안부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개념이냐면 다시 복습하는 거죠. 소방기관 설치는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다? 대통령령이었어요. 그럼 소방기관 안에 종합상황실도 있고 소방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상황실, 소방력 전부 다 뭘로 정한다? 행안부령인 거예요. 레벨을 놓고 보자면 소방기관 설치는 대통령령, 종합상황실하고 소방력은 행안부령. 이렇게 한번 또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안부령이라고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소방기본법 시행 규칙에 보게 되면 제5조죠. 5조에 이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 가격이라고 해서 2조 2항 규정에 의한 뭐 국고보조 대상, 이게 나오게 되고요. 요것도 이제 별도의 시행 규칙 문서라서, 요거는 이제 국고보조 시행령 얘기고, 좀 전에 보셨던 법률상에서 말하는 소방력에 관한 기준도 별도 고시로, 별도 문서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제 소방력 기준은 뭘로 정한다? 행안부로 정한다. 이 내용이 공부할 건 아니고, 요 기준이다라는 걸 한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가 소방력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장비 분류 표준화 관리 등 하는 기준, 이런 것들도 별도 법률에서 따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제 9조가 소방 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자, 국가는 소방 장비의 구입 등 시도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하게 되고, 요게 더 중요합니다. 보조 대상 사업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해요. 자, 그 이유가 이제 국고가 나가는 거니까, 나라 돈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소방기본법 시행령이죠. 제2조 나옵니다. 바로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라고 해서 이 국고보조 대상 사업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소방자동차, 헬리콥터, 소방정, 배 말하죠, 배. 그 다음에 통신설비, 전산설비, 방화복 등이라고 합니다. 방화복. 여기서 이제 근무복이나 평상복 같은 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방화복.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지을 때
청사 건축할 때 국고가 지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이런 활동 장비 및 설비 종류와 규격은 또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기준 보조율이라고 해서 뭐 30%가 될지 50%가 될지 퍼센트가 있어요. 금액에. 그런 것들은 보조금 관리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우리가 공부하실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 국고 지원되는 종류, 요게 좀 중요하고요. 요게 좀 중요한 주제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건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규칙에서 앞서 이런 종류의 규격 해가지고 행안부령에서 정할 때 이런 대상이 되는 국고보조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 종류들이 나오는데 너무 많아요. 이것도 이제 별표 1에 2와 같다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소방 자동차 종류가 막 나옵니다. 소방배, 소방정 종류도 막 나오고 마력수 얘기 나오고 사다리차의 경우 높이 메타수 막 나오고 하는데 이건 뭐 저도 외우는 게 아니라서 일단 이런 표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서 이제 국고보수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뭐 정부 고시 가격, 뭐 해당 시가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 이상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 가격을 가지고 그 금액의 뭐 30%, 50%에 따른 국고 보조율로 보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가 있다라는 거, 주제 자체가. 국고 보조라는 주제가 있다라는 걸 한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어서 보시면 이제 제 10조입니다. 10조. 소방 용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이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좀 이 조항을 공부하기 전에 또 이제 이런 게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소방 용수 시설이 있어요. 소방 용수 시설. 자, 이 단어하고요. 나중에 소방 시설법을 공부하다 보면 소하수조란 용어가 나오게 되고 소하용수 설비란 용어가 뒤에 나옵니다. 이 용어가 뒤에 한번 나와요. 소방시설법 쪽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화재안전기준 공부할 때 요 단어를 공부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이 단어하고 뭐 느낌상은 비슷한데 그죠? 단어가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 나온 용어라고 지금 소방기본법에 나온 용어고 요 용어는 소방시설법 그리고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요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소방이 보면은 법률 용어가 좀 다르게 구분된 것들을 앞으로 잡아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지금 뭐냐면 누가 설치하는 거다. 요거는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그런데 이 개념은 누가 하는 거라? 실제로 설치하는 게 건축주가 설치하는 것이고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사업자가 있습니다. 별도로. 상수도 사업자가 따로 있어요. 이것만 공사하는 어떤 사업 주체들이 있거든요. 그 주체들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 거죠. 상수도 사업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걸 공사하는 건데 요때는 용어가 소화 용수 설비예요. 그래서 우리 길가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올라와가지고 소화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또는 상수도 소화전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65mm 혈액금속구가 있고 요 배관이 지하에 있는 상수도관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는 자기 수조가 아니라 그냥 시상수에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럼 이 물 뺐으면 어때? 물값 안 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물을 함부로 뺐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결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방차의 물을 보충하기 위한 설비인데 그걸 기본법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일반 건물 지을 때에도 연면적이 5,000 이상이면 이걸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상으로. 그럼 자기 인근 그 거리 140m, 100m 이내에 요걸 설치를 건축주가 하도록 돼 있어요, 돈 들여가지고. 그럼 이때 이제 설치한 요거는 뭐라고 하고요? 소하용수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할 수 곤란할 때에는 소하수조라는 걸 대신하거든요. 시상수에 연결된 걸로.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법에서는 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기본법 공부해보면 이 소방용수시설에서 대표적인 게 소화전이에요. 요게 소화전. 여기서 말하는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그 다음에 급수탑이라는 게 있고요. 급수탑. 이 급수탑이라고 하는 게 보면 소방서 센터 앞에 보면 도로가에 파이프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꺾여 있는 파이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 있는 파이프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개폐별로가 달려 있어요. 덮개가 있고 열어보면 개폐가 있는데 요거 열면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뭘로 연결돼 있대? 이렇게 시상수하고 연결돼 있다고요. 요걸 급수탑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수조라고 부릅니다. 저수조.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요렇게 세 단어가
기본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게 이 소방시설법하고 화환기 공부를 해보면 소하수조 및 소하용수설비의 설치 기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하수조가 이 저수조입니다. 그리고 소하용수설비가 요 소하전이에요. 그래서 일반 건물에다가 이런 급수탑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환기 내용에서는 요거 말고 요거랑 수조 개념으로 화환기에 나와 있고요. 화재안전 기준에. 근데 기본법상에서는 소방서 인근에 119 안전센터 인근에 요게 있거나 요게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뭘로 할 수도 있다고요. 저수조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인이 뭐였어요? 관계인 하면은 소관점이라고 하자고 했잖아요. 소유자, 관리 점유자. 그럼 소방용수시설은 뭐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런 식으로 좀 외우는 항목 중에 하나고 이 단어는 어느 법에서만 이 용어를 쓰고 있다고요? 기본법에서만 이 용어를 쓴다고요. 근데 시설법 넘어가면 요 용어로 좀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하는데 요걸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수도법 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 사업자는 표현 씁니다. 요 일반 수도 사업자가 일반 상수도 사업자를 말하고요. 이 상수 사업자가 누구의 돈을 받아서 건축주의 돈을 받는 거예요. 이 상수 사업자가 일반 수도 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요건 이제 앞으로 공부할 개인 건축주, 건물을 지을 때 내 건물이 연면적이 얼마 넘어가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대상이 들어가거든요. 소화 용수설비 설치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수평 투영면으로부터 140m 이내가 되도록 소화전을 들어올려 설치를 해줘야 돼요. 돈 들여가지고. 그러면 이때 이제 일반 수도 사업자가 하거든요. 근데 일반 수도 사업자도 뭐예요? 상수도를 따빼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뽑아내는 위치를 소방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협의를 거쳐가지고 위치를 잡고 공사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고. 근데 그건 누가 관리한다고요? 설치자가 유지 관리하는 것이고, 그럼 시도지사가 지금 설치한 거. 시도지사는 요걸 설치 유지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 건물 말고 당연히 시 소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소유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들은 당연히 부산시 건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가 하는 거다?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상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한다. 소방서를 줘도 뭐가 있어요? 센터를 줘도. 센터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래요. 비용 들여가지고. 그럼 시도지사가 요걸 설치 유지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고, 개인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규모가 연면적 5천 이상이 됐을 때 설치 대상이 되게 되면 그때는 건축주가 유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시도지사는 21조 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나와요.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될 건데, 이런 지역에 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자, 이걸 비상소화장치라고 합니다. 자, 단어도 한번 또 보시는 용어가 한 개 생긴 거예요. 비상소화장치. 기본적으로 시장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시장. 시장 지역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소화전이 있어요. 빨간색에서 소화전 혹은 뭐 상수도 소화전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소화전에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정육면체 형태되는 그 밸브 추가 있어요. 이거는 열고 닫는 게 우리가 잡고 있는 일반 동그란 밸브가 아니고 이렇게 쇠추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쇠추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위에 소화전 뚜껑 열면. 그럼 이걸 갖다가 열고 닫고 하려면은 렌치가 필요한데 그 렌치가 요렇게 생긴 렌치가 있어요. 그럼 요 렌치를 여기다 꼽고 돌려주거나 풀게 되면 물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누가 두고 소방차에 다 보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일반 건물주도 만약에 소화전 설치를 하게 되면은 5개 소화전이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5개 소화전 함이 있고 함 안에 요게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요한 점검할 때 요게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건 있어야 열 건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요렇게 된 소화전인데
요 소화전을 당연히 누가 쓰라고 만든 거예요? 이 소화전을 누가 쓰라고 만든 거죠? 지금 우리 말하는 소방 용수 시설은 소방관들이 쓰라고 한 겁니다. 소방차가 출동해서 물을 다 썼는데 물이 보충이 필요한데 다시 소방서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근에서 물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65mm 혈압금속구니까 호스 연결해가지고 소방차에다가 연결해서 소방차에 수조 쪽으로 탱크에 호스 연결하고 이걸 풀어서 나오는 물을 소방차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다시 출동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요게 설치된 현장 인근에 보면 바로 옆에 이렇게 뭘 해놨다고 이렇게 함을 한 개 비치했다고요. 이게 비상소화장치 함인 거예요. 그럼 요 안에 뭐가 있다? 65mm 호스하고 노즐인 거죠. 여기는 호스하고 노즐. 그래서 소방차가 여기 못 들어간다. 좁아서. 그럴 때는 소방관들이 뛰어가가지고서는 그냥 여기서 물이 나올 거니까. 이게 수압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이 나올 거니까 요 호스를 풀어서 여기다 달고 노즐 달아가지고 뭐 하겠다고 열어서 그냥 용을 바로 쏘겠다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걸 비상소화장치 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함, 호스, 노즐이 비치된 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상소화장치라고 한다고요. 반드시 이거랑 연결되도록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 이제 요런 호스, 릴 등을 사용하여 이런 소화전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수가 있다. 또 이런 용수 시설들과 그리고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은 다 뭘로 정한다? 또 행함을 정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웬만한 것들 공부하시다가 감으로 찍는 개념인데요. 공부할 때 감으로 찍는 건데 세부적인 기준, 설치 기준 이런 사항은 다 행함부령인 거예요. 세부적인 거니까. 근데 큼직큼직한 종류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종류 구분하는 것들. 이런 건 다 시행령급 문서에 보통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 개념도 잡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요거죠. 행함부령. 그래서 이어서 체크할 부분이 대통령도 한번 보고요. 요거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고요. 행함부령으로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이니까 시행령 이어서 보게 되면 비상소화장치 설치된 지역 나오죠. 그죠?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설치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화재 경계 지구 그리고 시도지사가 비상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직 기본법도 사실 아직까지 법이 좀 정비가 안 된 게 좀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련하는 법률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법규가 뒤에 공부하실 거고 그다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공부를 하실 건데 앞으로 요 법이 이제 신설되면서 정비가 되고 분리가 돼서 신설 딱 되면서 여기에 보면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요 용어들이 기본법이나 공소법하고 아직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현재까지. 뭐 그 예를 든 게 우리 예방법에 보면 이제 아까 청장, 본부장, 서장을 관서장이라고 묶어서 용어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법이 아직 안 따라갔어요. 그걸 아직까지도. 언젠간 따라가야 될 부분인데 아직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화재 경계 지구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용어가 지금 바뀌었어요. 예방법에 보면 이 용어가 안 쓰거든요. 근데 예방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방법상에 보면 요 용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아직 수정을 못했어요. 지금 기본법 원문 자체가. 요게 지금 용어 바뀌어 있는데 하여튼 그 용어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시도지사가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요런 지역에다가 뭘 설치하겠다.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계속 이어서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요 설치 기준이 나오죠. 설치 기준 제6조.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또 1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은 설치된 소방용수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되고 또 이런 설치 기준은 별표 3과 같고 또 이제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별표를 좀 더 보실 건데 일단 비상소화장치는 구성을 아셔야 돼요. 그냥 함. 그다음 그 옆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상수도 소화전이 있을 거라고요. 그다음 함 안에 뭐가 있을 거다? 호스. 그다음에 관창, 노즐. 요렇게로 관창으로 을 포함하여 뭐 할 것? 구성할 것이라고 돼 있죠. 이게 그냥 비상소화장치다. 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 지역에 보통 있어요. 시장 지역에. 그래서 나중에 요 화재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 경계 지구가 지금 바뀌었지만은 뭐 시공목 위석 산로라고 제가 외우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그런 시장 지역, 공장 밀집 지역 이런 지역들에다가 이런 비상소화장치를 누가 설치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고요. 그럼 설치할 때 어떤 식으로 한다? 그냥 함하고 호스하고 노즐 비치해 놓고 있다 이거죠. 소화전 옆에다가. 그걸 비상소화장치 함, 비상소화장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호스나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이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아무 호스나 설치하지 말고 소방청 인증받은 제품 써라 이런 얘기고, 함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성능 인증이 및 제품 검사 기술이 적합한 것을 설치할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걸 제가 외우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건 참고 설명이에요. 나중에 시설법도 공부할 때 보면 소방용품이라는 용어를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소방용품. 그러니까 소방용품이 뭔지를 미리 말씀 잠깐 드리는 건데, 우리가 옥내 소화전이라고 딱 생각하면 건물에 보면 소화전 이렇게 함이 있어요. 열면은 방수구가 있고 호스가 있고 노즐이 비치가 돼 있죠. 근데 이때 열었을 때 여기 있는 방수구, 밸브, 앵글 밸브는 소방용품이 아닙니다. 밸브는. 왜? 소방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설비 다 쓰거든요. 그런데 함은 소방만 쓰잖아요. 그래서 이건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들어가야 돼요. 인증받은 제품이 된다 이거죠. 노즐도 뭐만 쓴다? 우리 소방만 쓰거든요. 이거는 소방청정 인증받은 제품이 돼요. 호스도 그렇고. 그런데 그 옆에 들어가는 뭐 밸브, T, 이런 게이트 밸브, 이런 것들은 소방용품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들로서 우리가 소방으로 말하는 용품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종류들은 무슨 기준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 형식 승인을 얻어야 돼요. 형식 승인. 그런데 또 뒤에 개발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상구 뭐 자동 개폐 장치라든지 방화문 자동 폐 장치라든지 이런 장치들은 그냥 뒤에 필요해서 나온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무슨 기준? 성능 인증 받으라고 돼 있어요. 성능 인증 받은 걸 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또 성능 인증 받으려고 이런 제품들은 소방 관련 제품들을 또 막 개발하는 거죠. 성능 인증 받으려고. 근데 그런 문서들이 있다라는 거고, 보통 소방 기술사 시험에서 이 형식 승인하고 성능 기준이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때. 제품 기준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에 만족한 걸로 해라. 그리고 이제 세부 사항은 그냥 소방청장이 정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앞서 봤던 별표 2, 별표 3인데요. 시행 규칙 문서에 보게 되면 이 별표 2번 소방용수 표지가 나옵니다. 이 소방용수 표지가 또 좀 중요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많이 나오는 주제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조수조의 경우 소방용수 표지는 다음 항목에 따라 설치한다 해가지고 가나다. 맨홀 뚜껑은 질은 648mm 이상인 것으로 하고,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소화전 같은 경우에 지상식이 있고 지하식이 있습니다. 한번 좀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외울 건 아니고. 도로가에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소화전을 지상식이라고 해요. 근데 도로가에 보게 되면 맨홀 뚜껑이 있어요. 맨홀 뚜껑 딱 열면 요 안으로 소화전이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전이. 그래서 소방관들이 안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호스를 연결하고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지하식 소화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동파울에 있는 지역에, 동파울여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승하강식 소화전이라고 하는 건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가 뭐 한다고요? 화재 시에 열려서 올라오는 개념이 있어요. 승하강식으로. 서울은 지금 비용학부에서 아마 공사를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승하강식 소화전 경우에는 요걸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맨홀 뚜껑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맨홀 뚜껑이 있으면 요 맨홀 뚜껑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소화전 주전차 금지, 또는 또 저수조 같은 경우에 땅 속에다가 수조를 이렇게 샀다. 그럼 여기 뚜껑이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수조 주정차 금지 이런 표시를 할 것. 그리고 맨홀 뚜껑 부근에는 요 맨홀 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로로 폭 15cm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결국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하식 소화전. 지하식. 그 다음에 저수조. 그때는 뭐가 있을 거라서, 맨홀 뚜껑이 있을 거라서, 맨홀 뚜껑 사이즈, 그 다음 위에 이제 표시법, 뭐 주변의 둘레가 노란색 반사도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그리고 지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그러니까 지면에 튀어나와 있는 요런 저수조, 그 다음에 급수탑, 아까 위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지상에 튀어나온 요렇게 뭔가 소화전, 요런 경우에는 옆에다가 이렇게 뭐 하자고요. 버스 표지판처럼 소방용수시설 표지하자고요. 그래서 이때는 요렇게 표시를 한 걸 세워놔라. 옆에다가.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우리가 체크할 건 색깔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색깔. 그래서 요 안이 뭐가냐면 이제 적색, 붉은색. 바깥쪽 테두리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물로 불을 뭐 한다? 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안의 색깔이 붉은색, 바깥이 파란색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깔 구분할 때 이 소방용수라는 글자는 백색. 그러니까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자가 된 거죠. 그럼 여기는 파란색인데 주정차 금지가 황색, 노란색으로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안쪽 문자는 무슨 색?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 그리고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한다는 거. 네, 그럼 규격 사이즈 나오는데 이 사이즈까지는 보신 필요 없어요. 이건 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이 사이즈까지 보실 건 저는 아닌 거라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색상 정도는 좀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어떤 식일 때? 지상식일 때, 요거는 지하식일 때 요렇게 한번 구분한 표가 있더라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별표 그 3번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별표 3번이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요점 정리 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체크하실 거고 지금은 그냥 별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체크하시는 거라서 소방용수실은 첫 번째 공통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꼭 하셔야 되고 공통기준에 보게 되면 주거지역의 주, 상업지역의 상, 공업지역의 공 그래서 주상공 100이라고 해요. 외울 때 보통 주상공 100, 기타 14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건물의 반대쪽 끝편, 소화전에 설치를 하려고 할 때 건물의 반대쪽 끝편에서부터 이 소화전까지의 거리가 100m, 뭐 또는 이제 기타 지역의 경우 140m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소방 용수 시설입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 건물주, 건축주가 내 건물이 5천이 넘어가는 바람에 연면적 5천 넘어가는 바람에 내가 설치한다. 그때는 무조건 140이에요. 소방시설법상에 있는 개인 건축주가 지을 때는 무조건 140m 이내고요. 그런데 이제 시도지사가 설치할 때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몇 미터? 100m. 그 이외의 지역은 140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라 이거죠. 주상공 100, 기타 140 외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서 이제 각각으로 소화전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전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 상수도 연결한 상태고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이면서 호스, 소화전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몇 mm겠어요? 65mm입니다. 소방차가 연결된 호스는 무조건 다 65mm짜리 있어요. 이걸로 하고. 그다음 아까 구스탑, 요게 뭐였다고요? 파이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요런 파이프가 소방 센터 앞에 있거든요. 요런 급수탑은 배관 구경이 몇 mm짜리, 요게 몇 mm짜리? 100mm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여기 밸브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 밸브는 바닥에서부터 1.5m 이상, 1.7m 이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수조는 이렇게 지면에서부터 밑으로 깊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하식일 수도 있고 이게 지상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수조가 지상에 놓여질 수도 있고 땅속에 묻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치가 됐을 때는 위에 이렇게 설치되는 걸 우리가 이제 흡수관 투입구라고 하거든요. 흡수관 투입구, 맨홀 뚜껑. 그럼 이걸 열면은 여기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호스를 집어넣고 소방차에 있는 펌프로 소방차에다가 흡입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채워 넣는 거고 만약에 지면보다 위쪽으로 수조가 이렇게 설치가 됐을 때에는 바로 소방 호스가 65mm짜리 결합금속구가 있고요. 개폐밸브가 이렇게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물이 차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호스 연결하고 이거 열면은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요 생김새가 우리 지나가다 보면 벽체에 우리 건물 외벽에 보면 요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그죠? 건물 외벽에 보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얘네들은 송수구예요. 송수구. 물을 보내주는 거. 그런데 저수조에 연결된 수조에 나오는 요거는 채수구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달라요. 송수구, 채수구. 그럼 송수구는 역할이 뭐다?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소방차에 있는 물을 넣는 개념이어서 요 안에 체크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쪽만 가요. 이 물이 절대 역류를 못 해요. 송수구는. 그런데 요 채수구는 똑같이 생겼는데 요 안에 요 체크밸브가 없어요. 체크밸브가 내부에 없다 보니까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상태라고요. 그럼 여기에 개폐밸브를 달아가지고 잠궈주고 있는 상태로 물이 차 있다가 소방차가 와서 요 열면 물이 훅 나오는 거죠. 이 물을 소방차에다 뭐 하는 거니까? 채우는 거니까. 이거는 채운다고 해서 채수구라고 표현한다고요. 용어가 달라요.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지상이면 상관없는데 요게 지하면 지면에서부터 수조 바닥까지 깊이가 몇 미터 이하가 돼야 된다? 4.5m 이하가 원칙입니다.
그럼 요거보다 더 깊이 해놓으면은 그 물을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왜? 소방차에 있는 펌프도 어느 전 세계에 있는 펌프도 지면에서부터 4.5m 이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펌프는 없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왜냐면은 펌프가 운전하는 게 가운데 진공 형성하고 대기압과의 압력 차로 펌핑을 하는 거라서 4.5도 더 깊이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면 펌프 자체를 물 속으로 넣어야 돼요. 밑에서 밀어 올릴 수는 있더라도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원래 원리상.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수조 바닥은 지면에서부터 4.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런 얘기를 하고 흡수 부분의 수심은 얼마? 수조를 만들면 당연히 물을 채우잖아요. 그럼 이 채우는 요 수심은 얼마가 될 수 있도록 수심은 최소 0.5m 이상의 수심 확보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조가 너무 뭐 하면 얕으면 안 된다고요. 땅을 넓게 파가지고 얕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소방 펌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흡수의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줘야 되고 그럼 흡수관 투입구 요걸 이제 약간 맨홀 뚜껑을 제가 흡수관 투입구라고 표현하는데 사각형 경우에는 한변 길이가 60cm 이상 그리고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짜리가 돼야 되고 요 60cm도 중요해요. 그리고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 연결하여 자동으로 항상 물이 상수도가 지나가고 상수도에 물이 와서 볼탭 설치해가지고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저수조 설치 기준 문제로 중요한 문제고, 사실 여기서 제가 뭐 수조에 확보되어야 될 수온의 양은 기본법에 안 나와요. 얼마를 저장해 놓고 있어야 된다. 이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 기준은 어디냐? 소방시설법에 나오거든요. 수온양 구하는 공식이. 그때 뒤에 가서 공부하실 부분이고, 일단은 우리가 기본법에서는 요 내용까지만 수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법의 저수조 설치 기준에 보니까 일단은 지면에서부터 수조 바닥 깊이가 몇 미터? 4.5 이하. 그리고 물을 만들 때 수심은 얼마 이상? 0.5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맨홀 뚜껑을 우리가 이제 흡수관 투입구라고 할 건데, 요게 몇 cm? 60cm. 네, 그 정도 개념만 한번 체크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소방 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이라고 하고,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시행 규칙에서 우리가 이제 별표 3과 같다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소화 정치는 앞에 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제가 있다 이거죠. 이 주제가 무슨 주제라고요? 소방 용수 시설, 그 다음에 비상 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이다. 네.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 이어서 소방기본법 또 이어서 제 11조로 넘어가도록 하죠. 11조 보시면 이제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고 소방 업무의 응원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단어가 뭐냐면 응원과 동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응원과 동원. 소방 업무의 응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청장이 할 건 아니라 이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소방청장이 할 건 아니고 본부장이나 서장만 하는 건데, 본부장이나 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사실은 이게 다른 단어로 지원입니다. 지원 요청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응원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법에서. 자, 근데 11조 2 먼저 잠깐 볼게요. 소방력 동원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자, 동원은 누가 하는 거다? 소방청장이죠.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도지사들에게 행함을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단어를 이제 눈에 익혀주셔야 되는데, 응원 요청이 있고 동원 요청이 있어요. 그럼 응원 요청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본부장, 서장이 이웃한 본부장, 서장한테 하는 것이고, 동원 요청은 누가 하는 거다? 소방청장이 시도지사들한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네 강원도 산불 났을 때는 소방청장이 동원령을 내렸거든요. 동원령을 내리게 되면 이제 각 시도지사한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올라가고 광주에서 막 소방차 다 올라갔습니다. 강원도까지. 그게 동원 요청인 거예요. 그런데 응원 요청은 뭐다? 부산과 경남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부산 본부가 사실상 어려울 때, 경기 걸쳐 있을 때 경남 본부로 말 수 있다고요. 요청할 수 있다고요. 또 서도 같이 붙어 있는 인근 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서울 같은 게 영등포 구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구로소방서에서 하다가 지원 요청을 영등포 소방서에 하는 겁니다.
이걸 지원 요청인데 법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응원 요청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본부장 서장은 응원 요청할 수 있고 1항에 따라 소방 업무 응원 요청을 받은 본부장 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 1항에 따라 소방 업무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들은 여기 중요합니다. 응원을 요청한 본부장 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도지사는 1항에 따라 소방 업무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1, 2, 3, 4항까지 나왔습니다. 복 1, 2, 3, 4 개념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응원 요청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본부장 서장이 이웃한 본부장 서장한테 하는 거라고요. 이게 응원이라는 거. 그럼 응원을 요청 받은 사람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당연히 응원을 요청한 쪽이 미리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원을 요청한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부산과 경남이 서로 인접해 있다고 해서 응원 요청을 했어요. 근데 결국엔 돈 나가는 건 각 시도에서 돈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응원을 요청한 쪽에서 뭐 해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응원 요청한 쪽에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게 미리 뭐라고 돼 있다고요? 규약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그 규약은 누구들 간에 한다고요? 시도지사들 간에 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체가 시도지사가 이웃하는 시도지사들 간에 미리 뭘 한다고 그렇게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이제 넘어가서 제 7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7조는, 여기 8조 먼저 볼게요. 네. 자, 8조에 보게 되면 소방 업무의 상호 응한 협정이라고 해서 법 11조 사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소방 업무에 관하여 상원 응원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화재, 경계, 진압, 구조구급, 화재 조사 활동 등에 대한 사항,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경비죠, 경비. 경비 부담해가지고 출동된 수당 식사, 의복 수선비, 연료 보급, 그 밖 경비, 요청 방법, 훈련 및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시도지들 간에 응원 협정을 한다. 네, 그 정도까지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규칙 제가 이제 6조까지 그때 봤었죠. 그죠? 6조 보고 그 시행규칙 제 7조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 없어요. 법이나 시행령 규정하는 내용 없이 그냥 중간에 제 7조로 시행규칙 넣어놨는데 앞서 봤던 소방용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 1회, 월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 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수실에 대한 조사, 그리고 도로폭, 교통상황, 토지 고저, 건축물 개황,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또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조사 결과는 2년간 보관해라. 요게 이제 별도로 시행 규칙에만 한번 같이 이어서 6조 이어서 수록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소방 용수시설 쪽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주제가 어떤 설치 기준들, 그 다음에 이제 조사까지, 지리조사까지 좀 이어서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소방 용수시설 관련된 부분은. 오늘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냥. 응원 봤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11조 2번에 보시는 건 동원입니다. 동원. 자, 소방청장이 앞선 시간에, 각 시도지사들에게 소방력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 3번의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동원된 소방력을 이런 필요한 지역에, 발생한 지역에 지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여기서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진압 및 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소방청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4번에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도에 파견 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런 지역을 관할하는 본부장 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미 거기 화재가 나 있는 상태니까. 다만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원 요청 때 어떤 주제들을 좀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5항은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런 뭐 어떤 이런 사항들, 보상이 뭔가 필요하고 이런 사항이 됐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5항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1, 2, 3, 4항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원 요청. 네, 동원 요청까지는 이제 크게 제 2조의 3번이 아까 그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크게 볼 거 없어요. 크게 시험 나올 만한 내용은 없고 그냥 뭐 소방력 동원했을 때 시도가 서로 협의해야 되고 그럼 시도가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그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굳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가 해당 시도 조례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제 동원 요청을 했고 막 다른 시도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당연히 이제 재난이 발생한 시도가 조례로 보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 재난으로 인정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게 되면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그건 뒤에가 재난관리법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기타 나머지는 뭐 소방청 정한다 되는데 크게 보실 내용은 없습니다. 예. 크게 보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소방력의 동원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원문을 한번 잠깐 봤습니다. 예.